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유승민 후보 하면 안보 문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보수 정책을 펼치겠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외교안보 문제는 어떤 분이 그래도 연애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만큼 풀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외교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연애는 것인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결혼 일찍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아, 오히려 확률이 너무 단방에. 높으니까. 단방에 그러니까. 웃고만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그쪽엔 일가견이 있으신지. 이분들이 정말. 아니 국방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국방위원장은 늘 국회는 관리상 2년밖에 안 되고요. 제가 국방위 간사도 하고 국방위원을 8년을 했기 때문에 그 8년이 북한이 가장 핵실험 미사일 개발 열심히 하고 우리 외교 안보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때라서 제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고 뭐 죄송하지만 아는 것도 많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당연히 갔다 왔죠. 그럼 병장제대 하신 거 맞아요? 당연히 현장도 다. 어제 이제 진짜 국방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어느 나라를 먼저 가실 겁니까? 보기 3개 있는데 북한, 중국, 미국. 어느 나라를 먼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대통령이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불러드려도 되지. 아무데도 안 간다. 네? 아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깊게 해야 됩니다. 그건 양국 간 정상의 뭐 신뢰를 구축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 미국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기존에 수십 년 왔던 한미동맹 그대로 약속 지킬 건지 이후에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할 건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한국의 전략은 뭐고 미국의 전략은 뭐고 100% 같을 수는 없지만 서로 전략을 알고 긴밀히 조율한 다음에 그다음에 북핵 문제 같은 거 중국과의 갈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어떻게 할지 그거를 우리 동맹국인 미국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한미 양국이 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한미 동맹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 합의도 없이 중국 가가지고 그러면 시진핑하고 합의하면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데 그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100%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동맹이라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전략에 대해서는 100% 서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국의 대중국 전략이 다릅니다. 달라야죠. 다를 수 있어요. 예. 한국의 대일본 전략, 미국의 대일본 전략 달라요. 이미 달라요. 네. 미국, 일본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고요. 우리는 일본하고 네. 그렇게 가깝지는 못해요. 예.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유일한 지금 이 중에서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하고 같은 거, 다른 거 충분히 서로 이해하면서 그 위에 합의된 각자의 전략이 존재하는 거고 그 전략 위에 중국을 대하는 거, 북한을 대하는 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왜 먼저 하냐. 미국과 하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공사 치면 그런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 위에 중국이라는 기둥도 세우고 북한이라는 기둥도 세우고 일본하고도 어떻게 할지 그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그게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도 사실 보면은 미국하고 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막판에 중국하고 또 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러다 갈 길 좀 잃은 것 같이 돼버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 또 미국과의 신뢰관계 그보다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상당히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안문 그 성곽에 올라가서 예, 도열을 하고 시진핑하고 아주 예, 그러지. 중국은요, 우리하고 경제, 문화 이런 관계는 너무나 깊어졌지만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혈맹이고요. 그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는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데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는 약간의 착각을 하면서 경제, 문화 이런 교류를 굉장히 깊이 해온 거거든요, 지금. 그게 깨지니까 충격이 이렇게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부터
시진핑하고 가까운 관계를 오히려 이용을 해서 자, 사드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거는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서 중국하고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저는 이렇게 급하게 사드 도입 안 하는 척을 3년을 하다가 갑자기 도입 발표하고 중국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뒤통수 맞은 것처럼 이러고 이런 외교적인 단절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외교 국방 다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 방송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연예인들은 호떡집에 불렀습니다 지금 진짜. 아닙니다. 아, 심각해요. 예. 진짜. 그런데 사실 이 사드 보복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민주당 후보 말하는 식으로 만약 예. 지금 사드 배치 완료 안 하고 예. 배치 완료하는 시점을 다음 정부로 넘기고 다음 정부가 5월 9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그때부터 우리 사드 배치 할지 안 할지 미정으로 놔두고 중국하고 협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경제보복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기초부터 무너지고 중국한테는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국내 정치권은 저같이 사드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과 사드 도입 반대하는 사람으로 갈리고 중국은 그 틈을 이용해서 더 이간질 분열책을 쓰고 저는 이거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빨리 배치 완료하고 나서 중국한테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군사 주권의 문제고 우리 방패다. 우리가 당신들 찌르려고 창을 뭐 칼을 든 게 아니지 않느냐. 설득해서 경제보복 끝내라. 빨리 끝내자. 그리고 경제는 보복을 하면 중국도 손해입니다. 중국도 우리한테 의존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북한이 설마 전쟁을 일으킬까. 근데 사드 배치는 오버다. 그리고 이제 국론 분할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하와이나 괌이나 일본 본토나 그걸 때리기 위한 거지. 같은 민족끼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로는 절대 핵미사일을 안 쏠 거다. 안 쏠 거다. 나는 전제가 100% 맞으면 사드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맞으면 필요 없지만 1%라도 다르면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좀 불안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죠. 간첩 사드요? 정치권자 중에 특이하게 사드를 3개 포대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사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도입하는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에 도입하는 사드 1개 포대는 주한미군의 자기 무기입니다. 이 사드 1개 포대는 수도권 서울이 여기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평택에 미군 기지들이 평택에 다 가는데 유사시에 북한이 평택으로 공격을 하면 그거를 막기 위한 사드입니다. 이 사드의 1차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북한의 핵미사일 맞겠다고 지금 20조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어요, 이미. 소위 말하면 뭐 어려운 용어로 킬체인이고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네. 근데 그 중에 한 4조 내지 5조의 돈이면 사드 3개 포대 정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놓고 남쪽에 하나 놓으면 남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사드는 그만큼 가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무기 사는데 지갑을 열겠다 하는 게 있다면 사드 빼고 뭐가 있을까요? 전투기. 전투기 어떤 거? 기종. 지금 육군의 탱크, 네. 포, 총, 슈루탄 네. 이거는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전투기는 현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미사일과 전투기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미사일은 뭐 사드 이야기 하셨으니까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를 몇 대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전쟁 초기의 승패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스텔스가 레이저를 이렇게 그렇죠.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적의 거잖아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F-22라고 괌에 가면 우리 오키나와에 가면 없어요, 한 대도? 한 대도 없죠. 그걸 사겠다는 게 이제 한 대도 없어요? 우리 아직 그렇게까지 국방비 예산 쓰는데?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핵심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F-35라고. F-35 전투기가 스텔스기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 그거는 사오기로 했고요. 그 우리 스텔스 전투기 개발한다고 우리 저기 카이하고 ADD하고 하는 게 KFX라고 보람의 사업이라는 건데 네. 그거 2025년 정도까지 우리 힘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참 많이 싸웠는데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하고. 근데 우리 손으로 개발하겠다는 거는 그게 자칫 실패하면
군사 전략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스 전투기하고 이지삼, 23. 예, 그거 두 개는 그리고 공군하고 해군이에요. 그거는 제가 굉장히 이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분야예요. 유승민 후보와 함께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